2019년 3월의 어느 새벽입니다. 경기도의 한 지구대에 다급한 신고,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신고자는 39살의 형, 박도연이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분명하게 묻어납니다. 동생이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지적장애가 있어서 혼자 다니면 위험합니다. 동생 박민우는 33세의 남성으로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난 뒤 형제는 오랫동안 단둘이 함께 살아왔지요. 민우는 평소 형의 도움 없이는 혼자 외출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낯선 장소로 스스로 이동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지요. 그런 동생이 아무 말도 없이 집을 나갔다는 점은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도연은 말합니다. 어제 저녁에 마지막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집에도 없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경찰은 지적장애인 실종 사건의 위험성과 긴급성을 인지하고 즉시 수색에 착수합니다. 단순한 외출이나 가출로 보기에는 사라진 사람의 조건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한 통의 실종 신고가 한 가족의 비극을 넘어 34억 원의 유산을 둘러싼 잔혹한 진실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2019년 3월입니다.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수색 체계를 가동합니다. 당시 경찰청은 지적장애인과 치매 노인 등 취약계층 실종 사건에 대해 이른바 골든타임 24시간 원칙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박민우처럼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경우 혼자서는 귀가가 어렵고 예기치 못한 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했죠. 경찰은 가장 먼저 형 박도연으로부터 상세한 진술을 확보합니다. 박도연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동생은 평소 제 허락 없이 외출한 적이 없습니다. 지적장애 때문에 길도 잘 못 찾고 낯선 사람을 경계하지도 못합니다. 그의 설명은 구체적이었고 상황에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동생의 최근 사진과 신체적 특징, 자주 다니던 장소까지 스스로 정리해 건넸지요. 동네 편의점, 근처 공원 정도입니다. 그것도 항상 저랑 같이 갔습니다. 경찰은 박민우의 신상 정보를 정리합니다. 키 170cm, 마른 체격, 짧은 머리, 전반적으로 순한 인상입니다. 실종 당시에는 회색 후드티에 청바지 차림이었고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나갔지만 현재는 전원이 꺼진 상태였습니다. 현금은 지갑에 약 2만 원가량 있었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수사팀은 두 갈래로 움직입니다. 한 팀은 현장 수색을, 다른 한 팀은 CCTV 확보에 나섰습니다. 2019년의 대한민국은 이미 CCTV 설치율이 상당히 높아진 시기였습니다. 특히 경기도, 도심 지역은 주요 도로와 상가, 주택가마다 방범 카메라가 촘촘히 설치돼 있었지요. 다만 문제는 절차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강화되면서 실종 사건이라 하더라도 무분별한 열람은 불가능했고 정식 협조 요청과 내부 승인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일단 집 주변 반경 2km부터 확보합시다. 수사팀장의 지시가 떨어졌고 경찰은 형제가 살던 빌라 인근의 상가와 편의점,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돌며 CCTV 제출을 요청합니다. 실종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대부분의 상인들은 흔쾌히 협조했습니다. 동시에 전단지 작업도 시작됩니다. 박도연이 제공한 사진을 중심으로 실종자 전단지 500장이 인쇄됐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실종자를 찾습니다. 박민우, 32세, 남성, 지적장애 2급 이라는 문구가 적혔지요. 경찰관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전단지를 들고 동네 곳곳을 돌았습니다. 전신주, 버스 정류장, 상가 게시판마다 전단지가 붙었습니다. 박도연 역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전단지를 들고 사람들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지요. 혹시 이 사람 못 보셨나요?
제 동생인데 지적장애가 있어서요. 그의 모습은 지극히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눈이 충혈된 채 동생을 걱정했고 경찰 조사에도 성실하게 응했습니다. 부모를 잃은 뒤 동생을 책임지고 살아온 형이라는 설명은 주변 사람들의 증언과도 일치했죠. 이웃들은 말합니다. 참 착한 형이에요. 동생 데리고 산책도 자주 하고 병원도 항상 같이 다니더라고요. 며칠이 지나도록 박민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실종 신고 48시간이 지나자 경찰은 수색 범위를 확대합니다. 인근 하천과 야산, 사람의 발길이 뜸한 폐건물까지 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72시간이 지났습니다. 통계적으로 실종 72시간 이후부터는 생존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특히 지적장애인의 경우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험성은 더욱 커졌지요. CCTV 분석팀은 확보한 영상을 밤낮 없이 들여다봅니다. 실종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며 박민우로 보이는 인물을 찾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편의점 CCTV에서 회색 후드티를 입은 남성이 포착됩니다. 실종 신고 전날 저녁 무렵입니다. 어색한 걸음걸이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방향을 잃은 듯한 모습이었지요. 경찰은 이 영상을 박도현에게 보여줍니다. 박도현은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민우 맞습니다. 저 걸음걸이 확실합니다. 그는 한숨처럼 말을 덧붙입니다. 혼자 있었네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경찰은 해당 CCTV 이후의 동선을 추적합니다. 골목, 교차로, 다음 카메라로 이어지는 흐름. 박민우는 한동안 같은 구간을 맴돌다 어느 지점 이후 완전히 자취를 감춥니다. CCTV 사각지대였습니다. 실종 일주일째.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집니다. 휴대전화는 여전히 꺼져 있고 카드 사용 내역도 없었습니다. 지인이나 친척 집에 있을 가능성도 모두 배제됩니다. 그 무렵 CCTV 분석팀 내부에서 작은 의문이 제기됩니다. 실종 당일, 신고 시점 몇 시간 전의 영상을 다시 확인하던 중이었습니다. 한 분석관이 화면을 멈춰 세웁니다. 빌라 주차장 CCTV였습니다. 차 한 대가 들어오고 그 안에서 두 사람이 내립니다. 형 박도현과 동생 박민우였습니다. 시간을 확인합니다. 박도현이 말한 마지막 통화 이후 못 봤다는 시점보다 훨씬 이후였습니다. 즉, 박도현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는 실종 신고 불과 몇 시간 전까지 동생과 함께 있었습니다. 수사팀장은 즉시 상황을 인지합니다. 이건 단순 실종이 아닙니다. 그 순간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CCTV 분석팀이 찾아낸 영상은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결정적 단서였습니다. 박도현이 경찰에 진술한 어제 저녁 통화 이후로는 동생을 보지 못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 이후에도 두 형제는 분명히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집 근처가 아니라 차를 타고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이동하는 모습까지 여러 대의 CCTV에 연속적으로 포착됐지요. 수사팀장은 즉시 긴급 회의를 소집합니다. 이제 이 사건은 단순 실종이 아닙니다. 박도현을 용의자로 전환합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단번에 바뀌었습니다. 지난 열흘 동안 수사팀이 대했던 그는 애타게 동생을 찾는 보호자였지만 이제는 의심의 대상이 됐습니다. 지시는 분명했습니다. 모든 진술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고 박도현의 동선을 분 단위로 재구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의 진술은 모호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저녁 통화 이후 못 봤다는 명확한 시점을 제시했고 그 말은 열흘 넘는 수사 기간 동안 한 번도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기억 착오로 보기에는 너무 구체적이었고 너무 오래 유지됐습니다. 경찰은 추가 CCTV 확보에 착수합니다.
이번에는 박민우가 아니라 박도연을 중심에 둔 분석이었습니다. 2019년 당시에는 CCTV 영상, 휴대전화 위치 정보, 카드 사용 내역과 차량 기록을 종합하면 개인의 이동 경로를 상당히 정밀하게 재구성할 수 있던 시기였습니다. 분석 결과는 하나같이 수상했습니다. 실종 신고 하루 전 박도연의 행동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오전 10시 무렵 그는 집 근처의 한 약국에 들렀습니다. 약국 CCTV에는 카운터 앞에 서서 약사와 대화를 나누는 그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약국의 협조로 당일 판매 기록을 확인한 경찰은 그가 수면제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불면증 때문에 찾으셨다고 했습니다. 약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처방전이 필요 없는 일반 의약품이었기에 당시로서는 특별히 이상할 점이 없었다고 했죠. 몇 박스를 구매했습니까? 2박스였습니다. 한 박스는 본인용, 한 박스는 동생 준다고 하셨어요. 동생용 수면제. 그 말이 수사관들의 귀에 걸렸습니다. 경찰은 박도연의 최근 약국 이용 기록을 추적합니다. 최근 6개월간 수면제를 구입한 기록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도 없었고 불면증을 호소한 적도 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구매였고 시점은 실종 하루 전이었습니다. 오후 2시경 박도연은 주유소에 들렀습니다. 주유소 CCTV에는 운전석의 박도연과 조수석에 앉은 박민우의 모습이 분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주유소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민우 씨가 좀 이상해 보였어요. 평소에는 형한테 이것저것 말도 거는데 그날은 가만히 있더라고요. 졸린 것 같기도 했고요. 한낮이었습니다. 졸린 상태는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신호였습니다. 오후 4시 두 사람은 대형마트에 들렀습니다. 마트 CCTV에는 카트를 끌며 이동하는 형과 그 뒤를 느릿하게 따라가는 동생의 모습이 연속으로 포착됐습니다. 박민우의 걸음은 평소보다 눈에 띄게 느렸고 몇 차례 비틀거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형은 생수와 간단한 식료품을 구입했고 계산대 직원은 평소와 다를 건 없어 보였다고 말했지만 화면 속 박민우의 상태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6시에 결정적인 시간이 다가옵니다. 박도연의 차량이 집을 출발했습니다. 차량 내비게이션 기록에 따르면 목적지는 경기도 외곽의 한 강변이었습니다. 집에서 약 40km 떨어진 곳으로 형제가 평소 다니던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톨게이트 CCTV가 차량을 포착합니다. 시각은 오후 6시 23분. 조수석에 앉은 박민우는 고개를 떨군 채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잠든 것처럼 보였지요. 오후 7시 무렵 차량은 강변 도로로 진입합니다. 이 구간은 CCTV가 드문 지역이었습니다. 낚시터와 야영장이 간간히 있을 뿐 인적이 거의 없는 곳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착된 영상은 강변 도로 초입이었습니다. 시각은 오후 7시 18분. 그 이후 차량은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경찰은 강변 일대를 전수조사합니다. 낚시터 관리인, 야영장 관계자, 인근 식당 주인들까지 하나하나 찾아다녔지요. 그리고 한 낚시터 관리인의 기억이 수사팀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그날 저녁에 차 한 대가 지나간 건 봤어요. 검은색 승용차였고 강 쪽으로 천천히 가더라고요. 조수석에 사람은 있었습니까? 잘 안 보이긴 했는데 운전자 혼자였던 것 같아요. 혼자였습니다. 조수석에 있어야 할 박민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후 8시 30분경 박도연의 차량은 다시 톨게이트 CCTV에 포착됩니다. 이번엔 분명히 혼자였습니다. 조수석은 비어 있었지요. 그날 밤 9시에 박도연은 집 근처 편의점에 들릅니다. CCTV 속 그는 음료와 담배를 고르고 평소처럼
계산을 합니다. 태연한 모습이었습니다. 오후 10시 그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빌라 주차장 CCTV에는 혼자 차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3시 그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동생이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말과 함께 그의 진술은 시작됐고 그 진술은 이제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다시 그를 불러 차분하게 말합니다. 박도현 씨, 진술에 중대한 모순이 있습니다. 그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사건은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박도현의 진술이 무너지자 수사팀은 그의 이동 경로를 처음부터 다시 재구성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차량 문제였습니다. CCTV 분석관은 화면을 멈춰 세우고 차량 번호판을 확대했습니다. 박도현이 운전하던 차량이었습니다. 그러나 조회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이 차량 박도현 명의가 아닙니다. 차량 등록 정보의 차주는 김재훈이라는 이름의 남성이었습니다. 김재훈은 박도현의 대학 시절 동기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그를 소환합니다. 39살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박도현 씨에게 차량을 빌려주셨습니까? 네, 3월 초쯤에요. 김재훈은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도현이 자신의 차량을 며칠간 빌려갔다고 말했지요. 자기 차가 고장났다고 했어요. 정비소에 맡겼는데 수리 기간이 조금 걸린다고요. 빌려준 기간은 3월 5일부터 10일까지 총 닷새였습니다. 김재훈은 오래 알고 지낸 친구라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확인한 결과 박도현 명의의 차량은 정상 상태였습니다. 정비소에 맡긴 기록도 없었습니다. 즉, 박도현은 친구에게 거짓말을 하고 차량을 빌린 것이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자기 차량이 멀쩡한데도 굳이 남의 차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수사팀은 곧 그 이유를 파악합니다. CCTV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박도현의 차량 번호는 이미 경찰 시스템에 등록돼 있었고, 만약 그 차량으로 이동했다면 동선 추적은 훨씬 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타인명의 차량을 사용하면 초기 수사에서 자연스럽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초반 수사 과정에서 박도현 명의 차량만 추적했고 김재훈 명의 차량은 놓쳤습니다. 수사팀장은 이 사실을 확인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우발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계산된 움직임입니다. 차량을 빌린 시점은 실종 신고 닷새 전이었습니다. 즉, 박도현은 최소한 며칠 전부터 모든 상황을 준비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경찰은 김재훈의 차량 역시 압수합니다. 이미 반납된 상태였지만 포렌식 조사는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국과수팀은 차량 내부를 정밀하게 조사합니다. 조수석, 바닥 매트, 트렁크, 안전벨트까지 모든 공간에서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며칠 뒤 결과가 나옵니다. 조수석 시트에서 박민우의 DNA가 검출됐습니다. 머리카락과 피부 세포였습니다. 박민우가 이 차량에 탑승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더 주목할 지점은 트렁크였습니다. 바닥에서 채취된 미세한 흙입자, 성분 분석 결과 강변 토양과 일치했습니다. 김재훈은 차량을 빌려주기 전에는 트렁크가 깨끗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박도현은 차량을 반납할 때 유독 내부를 깨끗이 청소해 왔다고 했죠. 그제야 수사팀은 알게 됩니다. 그 친절함이 증거를 지우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경찰은 모든 디지털 흔적을 종합해 박도현의 이동 경로를 분 단위로 재구성합니다. 2019년이었기에 가능했습니다. CCTV, 하이패스 기록,
내비게이션 로그, 휴대전화 기지국 정보까지 모든 것이 그의 발걸음을 따라갔습니다. 그날 오전 10시 15분, 박도연은 김재훈의 차량을 이용해 집 근처 약국에 들렀습니다. 수면제 2박스를 구입합니다. 오전 11시 30분, 그는 혼자 귀가합니다. 약국 봉투를 손에 들고 빌라로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남아 있습니다. 오후 12시 20분, 박도현과 박민우는 함께 집을 나섭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박민우는 형의 차에 탑니다. 점심 식사, 마트 방문, 주유소, 고속도로 진입. 시간이 흐를수록 박민우의 상태는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걸음은 느려지고 시선은 흐려집니다. 오후 5시 무렵 차량은 인적이 드문 강변 도로에 진입합니다. 이 구간은 CCTV가 거의 없는 곳이었습니다. 수사팀은 현장을 직접 답사했습니다. 마을 입구를 지나 비포장 도로를 따라가면 강변으로 이어지는 길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차량 타이어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폭과 간격은 김재훈 차량과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갈대밭으로 이어지는 2개의 발자국이 확인됐습니다. 하나는 뚜렷했고 다른 하나는 끌린 흔적이었습니다. 그 발자국은 강물 앞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하류에서 발견된 시신은 박민우였습니다. 이동 경로는 완전히 연결됐습니다. 집에서 강까지, 그리고 강에서 집으로. 이제 남은 것은 과학의 판단뿐이었습니다. 부검 결과가 그날 강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말해줄 차례였습니다. 시신이 인양된 직후 현장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강변에 설치된 임시 천막 안 박민우의 시신이 조심스럽게 안치됐지요. 시신은 이미 상당히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3월 초의 강물은 차가웠지만 열흘 넘게 물속에 있었던 탓에 육안으로도 손상이 분명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의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2019년 당시 대한민국의 법의학은 이미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올라 있었고 정밀한 독성학 검사와 조직 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부검의는 현장에서 예비검안을 진행합니다. 머리와 사지, 몸통을 차례로 살폈고 타박상이나 골절, 날카로운 외상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 부위에도 압박 흔적은 없었습니다. 폭행이나 몸싸움 흔적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예비 소견은 단순 익사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사건을 설명하기엔 부족했지요. 시신은 국과수 본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정밀 부검을 통해 사망 전 상태를 밝혀야 했기 때문입니다. 박도현은 유족 자격으로 부검 동의서에 서명합니다. 떨리는 손끝으로 종이에 이름을 적었지요. 동생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의 말이 진심인지 연기인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경찰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피의자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검 1일차 3월 23일 국과수 부검실. 차가운 스테인리스 테이블 위에 박민우의 시신이 놓였습니다. 모든 과정은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됐습니다. 법정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외표 검사가 먼저 진행됐습니다. 키 약 170cm, 체중은 생전보다 감소한 상태였습니다. 물속 체류로 인한 변화였습니다. 신원 확인은 문제 없었습니다. 지문, 치아 기록, DNA 모두 박민우와 일치했습니다. 부검의는 손목과 발목, 목 부위를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결박 흔적은 없었고 방어 손상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즉, 저항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이는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물에 빠지는 순간 반사적으로 몸부림쳤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의복이 증거물로 채취됐습니다. 회색 후드티와 청바지. 현미경 검사 과정에서 후드티
소매 부분에서 미세한 합성 섬유가 검출됐습니다. 분석 결과 비닐 장갑 성분이었습니다. 누군가 장갑을 낀 손으로 박민우를 잡았다는 의미였습니다. 내부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흉곽이 열리고 폐가 드러났습니다. 폐는 정상보다 무거웠고 내부에는 다량의 물이 차 있었습니다. 기관지 깊숙한 곳에서도 강물 특유의 미세 입자가 발견됐지요. 전형적인 익사 소견입니다. 박민우는 생전에 물을 들이마셨습니다. 차이는 명확히 익사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왜 익사했느냐였습니다. 심장에는 특별한 질환 흔적이 없었습니다. 뇌 역시 익사로 인한 일반적인 부종 외에는 치명적인 손상이 없었습니다. 위 내용물 검사 결과 소화가 덜 된 음식물이 발견됐습니다. 사망 약 23시간 전 식사를 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음식은 점심에 먹은 파스타로 추정됐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아 있었습니다. 독성악 검사였습니다. 혈액과 간, 신장, 뇌 조직이 샘플로 채취됐습니다. 이 조직들이 사망 당시의 상태를 말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검 1차 소견은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직접 사인은 익사, 다만 익사 전 의식 상태는 독성악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독성악 검사 결과. 검사 결과는 수사에 결정적인 전환점을 가져옵니다. 혈액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독시라민,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매 가능한 일반 의약품 수면제 성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농도였습니다. 정상 복용량의 3배에서 4배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이 농도면 깊은 수면 상태에 빠집니다. 법의학 전문의는 설명했습니다. 외부 자극에도 반응하지 못하고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간 조직에서는 해당 성분의 대사 산물이 검출됐습니다. 즉, 수면제를 섭취한 뒤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한 상태였습니다. 사망 시점은 수면제 섭취 후 약 24시간 이내로 추정됐습니다. 시간을 역산하면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오후 2시 무렵 박민우의 이상 행동, 오후 7시 전후의 사망 추정 시각. 그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물에 빠졌고 깨어나지 못한 채 익사했습니다. 결론, 박민우의 사망 원인은 익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익사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수면제 투여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물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도망치지도 저항하지도 못했습니다. 사망 원인의 핵심 단서는 바로 그 수면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수면제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먹이지 않으면 설명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수사는 다음 단계로 향합니다. 왜 수면제를 먹였는가?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진짜 동기는 무엇이었는가? 사망 원인은 밝혀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범행의 이유였습니다. 박민우의 사망 원인이 명확해지자 수사는 자연스럽게 한 질문으로 향했습니다. 왜였을까? 박도연은 왜 동생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경찰은 형제 사이의 관계를 넘어서 그 배경에 놓인 경제적 구조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의 숫자와 마주하게 됩니다. 34억 원. 부모가 남긴 유산. 박도현과 박민우의 부모는 2016년 불과 반년 차이를 두고 차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병으로 숨졌고 그 뒤를 이어 어머니도 사망했습니다. 형제는 아직 30을 갓 넘긴 나이에 부모를 모두 잃었지요. 그러나 부모는 상당한 재산을 남겼습니다. 아버지는 1980년대 중소제조업으로 사업을 시작해 1990년대 경기 호황기에 회사를 키웠고 은퇴 이후에는 부동산 투자로 자산을 불렸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상속 재산 목록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경기도 분당의 아파트 한 채, 경기도 용인의 상가 건물, 화성 일대의 토지,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 그리고 예금과 주식 자산까지. 2019년 기준 감정가로 총액은 약 34억 원이었습니다. 부채는 거의 없었습니다. 순수한 자산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반반, 유언장은 없었습니다. 다른 상속인도 없었습니다. 민법상 자녀 둘은 재산을 균등하게 나눠야 했습니다. 박도현과 박민우는 각각 약 17억 원씩 상속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권리는 현실에서는 그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적장애와 후견인 제도. 문제는 박민우의 장애였습니다. 그는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상태로 복잡한 재산 관리나 금융 판단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웠습니다.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모든 관리를 부모가 맡았습니다. 통장도, 병원비도, 생활비도 모두 부모가 처리했지요. 부모가 사망한 뒤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은 형 박도현이었습니다. 박도현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 신청을 했고 2016년 하반기 법원의 결정을 통해 박민우의 법정 후견인이 됩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과 신상을 보호관리할 책임을 집니다. 법적으로는 관리자이지 소유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박도현은 그 경계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멈췄다. 상속세 신고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부모 사망 후 6개월 이내 법정 기한을 지켜 신고했고 세금도 납부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은 그대로였고 예금 역시 한데 묶인 채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재산은 여전히 박도현의 관리 아래에만 있었습니다. 그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동생이 장애가 있어서 지금 당장은 관리가 어렵습니다. 제가 대신 맡아두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그 잠시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계좌에서 사라진 돈. 경찰이 형제의 금융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하면서 문제는 구체적인 숫자로 드러났습니다. 박도현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박민우 명의 계좌에서 총 2억 원이 넘는 금액을 인출했습니다. 한 번에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매달 조금씩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조금씩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돈은 박민우를 위해 쓰이지 않았습니다. 박도현의 생활비, 대출 상환, 자동차 할부금, 개인 소비로 사용됐습니다. 법적으로는 명백한 횡령이었습니다. 부동산을 팔 수 없었던 이유. 더 큰 문제는 부동산이었습니다. 박도현은 부모 명의의 토지를 매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후견인이라 해도 피후견인의 재산을 처분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그 허가를 받기 위해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당한 이유를 박도현은 제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동생이 살아있는 한 재산은 완전히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보험금이라는 마지막 퍼즐. 결정적인 동기는 보험이었습니다. 부모는 생전에 박민우 명의로 생명보험을 들어두었습니다. 사망 시 보험금은 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부모 사망 이후 박도현은 후견인 자격으로 보험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했습니다. 보험, 약관상 문제는 없었습니다. 박민우가 사망하면 보험금은 박도현에게 지급되는 구조였습니다. 계산은 끝났다. 경찰은 단순한 숫자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동생이 살아있으면 박도현이 가질 수 있는 재산은 약 17억 원. 동생이 사망하면 상속과 보험금을 포함해 37억 원이 넘는 자산을 혼자 가질 수 있었습니다. 차이는
20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횡령 문제도 동시에 사라집니다. 갈등의 시작. 박민우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이웃에게서, 자신에게도 재산이 있다는 이야기를 조금씩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형에게 물었습니다. 형, 내 돈도 있어요? 그 질문은 박도연에게 경고였습니다. 결론. 수사팀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박도연에게 박민우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이었습니다. 재산을 나누게 만들 존재, 횡령을 들키게 할 존재,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문제를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돈이 이유였습니다. 34억 원이 동기의 전부였습니다. 이제 법정이 판단할 차례였습니다. 돈의 무게와 한 사람의 목숨 중 무엇이 더 무거운지 말입니다. 2019년 5월 길었던 수사가 마무리되며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 담당 검사는 수사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훑어봤습니다. CCTV 동선, 수면제 구매 기록, 부검 결과, 디지털 포렌식 자료. 하나하나 맞춰보던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지요. 이건 사고가 아닙니다. 명백한 살인입니다. 검찰은 박도연을 살인죄로 기소했습니다. 형법 제250조 제1항,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가장 무거운 죄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지적장애인이었고 가해자는 형이었으며 범행 동기는 돈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일반적인 살인보다 더 엄중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검사는 구형량을 고민했습니다. 사형도 가능했고 무기징역도 법적으로는 선택지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의 대한민국에서 사형은 사실상 집행되지 않고 있었지요. 무기징역 역시 극히 드문 판결이었습니다. 현실적인 선택지는 유기징역이었습니다. 살인죄로 선고할 수 있는 최대 형량, 징역 30년. 검사는 그 숫자를 적었습니다. 박도연은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미 4월부터 수감된 상태였고 수원구치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국선 변호인이 선임됐습니다. 부모의 유산은 34억 원이었지만 범죄 혐의로 재산은 모두 동결된 상태였습니다.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국선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 많이 어렵습니다. 증거가 너무 분명합니다. CCTV, 검색 기록, 수면제, 부검 결과 모든 것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계획된 범행이라는 방향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도연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저는 안 죽였습니다. 민우가 강에 빠진 건 사고였습니다. 변호인은 물었습니다. 그럼 수면제는 왜 먹였습니까? 박도연은 대답을 흐렸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없었습니다. 결국 변호인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무죄 주장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살인이 아니라 유기치사로 다투자는 방향이었습니다. 수면제를 먹인 사실은 인정하되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성공한다면 형량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2019년 7월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 3인 합의부 재판이었습니다. 방청석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언론, 방청객, 그리고 호기심 섞인 시선들. 34억 때문에 동생을 죽인 형. 사건은 이미 그렇게 불리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박도현. 파란 구치소 제복, 수갑찬 손. 몇 달 사이 눈에 띄게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자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곧 검사의 기소 내용이 낭독됐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3월 10일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과다 투여해 의식을 잃게 한 뒤 경기도 5호 강변에서 피해자를 물에 빠뜨려 살해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 인정합니까? 박도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동생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이 재판은 단순한 사고 여부를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살인이었는지를 가르는 싸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앞으로 몇 달 동안 법정 안에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항소의 시작 2019년 12월 1심 선고가 끝난 바로 그날 박도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항소하겠습니다. 징역 30년. 그 숫자는 너무 무거웠다. 그에게 남은 인생을 전부 삼켜버릴 만큼. 호송차 안에서도 그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다. 저는 억울합니다. 민우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 말은 울부짖음이었을까? 아니면 끝까지 지키고 싶은 이야기였을까? 변호인의 판단. 국선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다시 펼쳤다. 1심 판결문, 수사 기록, 증거 목록. 그는 한 장, 또 한 장 넘기다. 어느 지점에서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 사건 이상합니다. 살인은 인정됐다. 형량은 최대치였다. 하지만 결정적인 것이 없었다. 직접 증거. 박도현이 직접 박민우를 물에 빠뜨렸다는 증거. 그건 어디에도 없었다. CCTV는 없다. 목격자는 없다. 자백도 없다. 모든 것은 그랬을 것이다라는 정황과 추론뿐이었다. 변호인은 방향을 정했다. 이 싸움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살인이냐, 유기치사냐. 항소 이유. 항소 이유서는 이렇게 시작됐다.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물에 빠뜨렸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할 직접적이고 명확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황 증거만으로 살인죄를 인정한 것은 형사재판의 원칙에 반한다. 피고인의 행위는 유기에 해당하며 그 결과 사망에 이르렀을 뿐이다. 살인 고의는 입증되지 않았다. 2심 재판부 2020년 3월 서울고등법원 형사호부 재판장은 법리에 엄격한 판사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의 좌우에는 2명의 배석 판사가 앉아 있었다. 첫 공판에서 재판장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무엇입니까? 변호인은 답했다. 피고인의 행위가 살인인지 유기치사인지입니다. 법정 공방의 시작. 검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피고인은 수면제를 먹여 피해자의 의식을 잃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 없는 강변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익사체로 발견됐습니다. 이게 살인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변호인은 고개를 저었다. 재판장님, 검사는 중요한 걸 건너뛰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물에 빠뜨렸다는 증거, 그게 없습니다. 법정 안이 잠시 조용해졌다. 재판장의 질문. 재판장이 검사를 바라봤다. 검사님,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물에 밀어넣는 장면을 본 사람 있습니까? 검사는 대답했다. 없습니다. CCTV는요? 없습니다. 자백은요? 없습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직접 증거는 없다는 말씀이군요. 정황 위스 증명. 검사는 다시 말했다. 하지만 정황 증거가 충분합니다. 피해자는 의식이 없었고 현장엔 피고인뿐이었습니다. 다른 가능성은 없습니다. 변호인은 바로 반박했다. 다른 가능성이 없다는 건 검사의 판단일 뿐입니다. 형사재판은 그럴 것 같다가 아니라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합니다. 지금 이 사건엔 그 의심이 남아 있습니다. 쟁점의 명확화. 재판부는 쟁점을 이렇게 정리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물에 빠뜨렸는가? 피고인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는가? 아니면 유기의 고의만 있었는가? 이 세 가지였다. 살인의 고의란 무엇인가? 재판장은 설명했다. 살인죄는 죽이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의도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도 포함됩니다. 즉, 죽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결과를 용인했는지, 그게 핵심입니다. 검사의 주장. 검사는 강하게 말했다.
수면제를 먹인 순간부터 이미 죽을 수 있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한밤중 인적 없는 강변, 지적장애가 있는 동생을 그곳에 두고 간다는 건 죽으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건 명백한 미필적 고의입니다. 변호인의 반박. 변호인은 차분했다. 그건 검사님의 해석입니다. 피고인이 어리석게도 깨어날 거라고 믿었을 가능성. 그걸 완전히 배제할 수 있습니까? 검사는 답하지 못했다. 법의학 증언의 균열. 2심 재판부는 법의학 전문가를 다시 불렀다. 재판장이 물었다. 수면제 농도로 봤을 때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깨어날 가능성은요? 전문의는 신중하게 말했다. 가능성은 낮지만 0%는 아닙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사람마다 약물 대사 속도가 다릅니다. 외부 자극에 따라 잠시 깨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재판의 무게를 바꿨다. 확실하지 않다는 판단. 재판부는 고민했다. 깨어날 가능성. 직접 증거 없음. 물가까지 갔는지 불분명. 결국 남은 건 하나였다. 확실하지 않다. 형사재판에서 확실하지 않으면 살인으로 처벌할 수 없다. 판결의 순간 2020년 10월 2심 선고일. 재판장은 판결문을 천천히 읽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방청석에서 숨이 멎는 소리가 났다. 피고인을 살인죄로 처벌한 원심은 부당하다. 이유는 분명했다. 직접 증거 없음. 살해 고의 입증 부족. 합리적 의심 배제 불가. 새로운 죄명. 하지만 무죄는 아니었다. 재판장은 이어서 말했다. 피고인의 행위는 유기에 해당한다. 후견인으로서 보호 의무가 있음에도 의식 없는 피해자를 방치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사망했다. 적용 법조, 유기치사, 선고 형량, 징역 10년, 무너진 법정, 30년이 10년이 되는 순간 법정은 술렁였다. 말이 되나? 동생 죽이고 10년? 박도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살인범이 아니게 됐지만 여전히 범죄자였다. 사회의 분노, 판결 직후 세상은 들끓었다. 법이 사람보다 가볍다. 증거만 없으면 살인도 괜찮은가? 하지만 법조계는 말했다. 법은 감정이 아니다. 증명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남은 질문. 그럼 이 사건은 정의로운 판결이었을까? 아니면 법의 한계였을까? 확실한 건 하나였다. 이심은 법에 충실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이제 남은 건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마지막 문장. 2심 판결이 내려진 뒤 검사는 결국 상고를 결정했다. 다만 그 상고는 처음부터 힘이 빠진 싸움이었다. 명목상 이유는 양형 부당이었다. 유기치사라 하더라도 징역 10년은 지나치게 가볍다는 주장. 최소한 15년, 아니 그 이상은 선고돼야 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검사 본인도 알고 있었다. 이 상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을. 이미 2심 재판부는 법리적으로 빈틈이 없었다. 직접 증거가 없다는 판단은 대법원에서도 쉽게 뒤집기 어려운 결론이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었다. 사실을 다시 조사하지 않았다. 누가 무엇을 했는지, 그날 밤 강변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더 이상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 오직 하나만을 보았다. 하급심이 법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벗어나지 않았는지. 사건은 대법원 형사 3부에 배당됐다. 주심 대법관은 형사법 분야에서 오래 활동한 원로 법관이었다. 증거재판주의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 증거 없이는 유죄도 없다는 원칙을 누구보다 철저히 지켜온 사람이었다. 조용한 심리. 상고심은 서면으로 진행됐다. 2021년의 대법원은 대부분 변론을 열지 않았다. 기록과 서류, 상고 이유서와 답변서만으로 판단했다.
검사 측 상고 이유서는 길었다. 피고인은 의식 없는 피해자를 강변에 방치했다.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평가돼야 한다. 설령 유기치사로 보더라도 징역 10년은 지나치게 가볍다. 사회적 파장과 범행 동기를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 변호인 측 답변서는 단정적이었다.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검사는 끝내 살해의 고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정황 증거만으로 살인죄를 인정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 양형 역시 사실심의 재량 범위 안에 있다. 주심, 대법관은 1심, 2심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었다. 수천 쪽에 달하는 기록, CCTV 분석 보고서, 부검 결과, 증인 진술 조서, 판결문, 그리고 판단했다. 2심은 틀리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 2021년 6월 24일. 선고는 짧았다. 대법원 판결은 늘 그렇다. 군더더기가 없다. 상고를 기각한다. 단 한 문장. 하지만 그 문장이 모든 걸 결정했다.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는 뜻이었다. 대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이렇게 밝혔다.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를 유기치사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심의 사실, 인정과 법률 적용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양형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양형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상고는 기각됐다. 그 순간 사건은 완전히 끝났다. 더 이상 다툴 방법은 없었다. 박도현의 죄명은 살인이 아니라 유기치사로 확정됐다. 형량은 징역 10년.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이었다. 엇갈린 반응. 검사는 판결문을 내려놓았다. 씁쓸한 표정이었다. 결국 여기까지군요. 선배 검사가 말했다. 최선을 다했어. 이건 증거의 한계야. 검사는 반박하지 못했다. 억울했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다. 박도현은 구치소에서 소식을 들었다. 확정됐습니다. 변호인의 짧은 전화.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30년이 아니라 10년. 인생이 끝난 건 아니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은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안도의 표현이었을까? 재산 상속의 시작. 2021년 7월 10월. 형이 확정되자 박도현은 곧바로 재산 문제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수감 중이었지만 변호사를 통해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 먼저 박민우의 사망 신고. 이미 시신이 발견됐고 부검으로 사망이 확인된 상태였다. 실종 선고가 아닌 일반 사망 신고였다. 사망일 2019년 3월 10일. 사망 원인 익사. 행정적으로 박민우는 이제 사망자가 됐다. 그 다음은 상속이었다. 법정 상속인은 단 한 명. 형, 박도현. 부모는 이미 사망했고 배우자도 자녀도 없었다. 민법상 형제가 전부였다. 박민우의 재산. 부모 유산 중 그의 목. 약 17억 원. 그동안 박도현이 후견인 자격으로 관리하던 재산이었다. 상속세를 내고도 충분히 남는 돈이었다. 2021년 8월 부동산 등기가 하나둘 옮겨졌다. 분당의 아파트, 용인의 상가, 화성의 토지 모두 박도현 단독 명의. 법적으로 문제는 없었다. 상속 결격 사유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민법 제1004조. 피상속인을 고의로 살해한 자는 상속권을 상실한다. 하지만 박도현은 고의 살인범이 아니었다. 유기치사범이었다. 그래서 상속권은 유지됐다. 보험금까지. 2021년 11월. 마지막은 보험금이었다. 박민우 명예 생명보험. 보험금 3억 5천만 원. 수익자 박도현. 보험사는 고민했다. 도덕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약관은 명확했다. 보험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 고의. 그 단어가
모든 걸 갈랐다. 법원은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보험사는 결국 지급을 결정했다. 2021년 12월 3억 5천만 원이 박도현의 계좌로 입금됐다. 그는 감옥 안에 있었지만 이미 거액의 자산가였다. 사회의 분노. 세상은 다시 들끓었다. 동생 죽이고 재산 다 챙겼다. 법이 사람을 배신했다. 정의는 어디 있나? 청와대 국민청원, 국회 청원, 언론의 비판. 하지만 법은 움직이지 않았다. 법은 감정이 아니었다. 증명되지 않은 고의를 처벌할 수는 없었다. 남겨진 사람. 정작 박민우를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가족은 없었다. 친척들은 멀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다. 무연고에 가까운 장례. 봉안당의 작은 칸. 그의 이름은 판결문 속에만 남았다. 피해자 박민우, 32세. 에필로그. 법은 박도연에게 10년을 선고했다. 사회는 그에게 평생의 낙인을 씌웠다. 그리고 박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기록 속에 남았다. 이것이 정의였을까? 아니면 법의 한계였을까? 답은 각자의 몫이다. 다만 한 가지만은 분명하다. 이 사건은 돈의 무게와 법의 경계와 한 사람의 생명이 어떻게 숫자로 바뀌는지를 우리에겐 너무 선명하게 보여줬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남겨진 이들의 기다림과 상처는 여전히 현재형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잊지 않으려 할 때 그들의 고통은 조금은 가벼워질지도 모르지요.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실종의 흔적이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사라진 이들의 발자국을 계속 따라가 주세요.